소설 인간혁명 1권 제7장 태동. 도다 조세이가 총본산 다이세키사의 숙방에서 제1회 법화경 강의를 시작한 1946년 1월 1일, 이날 천황이 조서를 발표했다.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 신뢰와 경애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지 단순한 신화나 전설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신이라고 하고 또 일본 국민이 타 민족보다도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는 가공적인 관념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다. 후략. 이 조서는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가 기초했다고 하며 천황 인간선언으로서 오늘날 역사적 문헌이 되었다. 이것은 1945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신도지령, 이른바 신도를 국가에서 분리한다는 메가더의 지령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천황 스스로 천황의 신격화를 부정했다. 그러나 인간선언 문서에 여전히 짐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 이것은 본래 천명을 받아서 인민을 다스리는 천자가 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도다 조세이는 6일 새벽 12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쌓아놓은 신문에서 1월 1일자 신문을 들고 왔다. 그 일면을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신문을 옆에 내려놓았다. 짐이란 말인가? 그리고 도다는 침상 옆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자는 교이치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뺨에 웃음이 피어났다. 눈에 비친 자기 아들의 얼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쓰다듬어 본다. 꼬마 녀석, 건강하구나. 2년 반 만에 보는 교이치였다. 도다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이와테현의 이치노세키에 있는 누이 동생 집에 대피시켰다. 도다는 순간 흔들어 깨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꾹 참았다. 교이치는 보시의 식량난도 모른 채 산골 학교에 다니다 종전을 맞이했다. 도다는 전쟁이 끝난 후 도쿄에 있는 학교가 아직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아들 교이치를 이치노세키에 그대로 있게 했다. 그리고 세상이 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교이치는 겨울방학이 되어 눈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자 부모님한테 돌아가겠다고 하며 말을 듣지 않았다. 농촌도 설 연휴이고 해서 도다의 누이 동생이 기차표를 겨우 손에 넣어 교이치를 데리고 오랜만에 상경했다. 도다는 설을 맞아 다이세키사에 등산하여 집에 없었다. 교이치는 설떡으로 가득 채운 작은 배낭을 자기 집 거실에 내려놓았다. 꼬마 녀석, 고생했구나. 도다는 옆으로 누워서 교이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2년 전 어린애 머리가 지금은 까까머리로 변했다. 어렸을 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새 장난꾸러기 국민학교 초등과 4학년생이라는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도다는 불단 앞에 정자했다. 그리고 근행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한없는 감사 기원을 올렸다. 불단에 있는 교이치가 짊어지고 온 하얀 설떡이 살짝 올려져 있었다. 묘법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맞이한 한 집안에 찾아온
진정한 새봄이었다. 이튿날 아침, 교이치는 일어나자마자 도다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리고 도다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저 응, 응 하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거실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았다. 2년 남짓 이치노세키에서 보낸 교이치의 생활에 이야기가 집중되자 소녀는 말끝을 올리는 시골 사투리로 설국의 눈사태에 대해 말했다. 전쟁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만 아버지, 눈사태는 정말 무서웠어요. 도다는 싱글벙글 웃으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끝내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소년의 말씨가 완전히 도호쿠 사투리였기 때문이다. 도다가 입을 벌리고 크게 웃자 아내 이쿠에도 웃기 시작했다. 소년은 어리둥절해서 해맑은 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뭐가 우스워요? 도다와 이쿠에는 또 웃었다. 교이치, 도호쿠 사투리를 썩 잘하는구나. 도다가 소년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거짓말, 도호쿠 사투리가 아니란 말이야. 소년이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다. 순환을 당하던 집안이 일과 화락의 가정으로 바뀌었다. 도다는 이날 니시칸타에 있는 사무실에 소년을 데리고 갔다. 전쟁 피해로 황폐해진 도쿄 중심가의 모습을 아들의 머릿속에 새겨주고 싶어서였다. 그것은 소년이 장래 평화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도다의 바람에서였다. 소년은 비상한 호기심과 흥분을 나타냈다. 전철 안에서는 양쪽 창문 밖을 쉴 새 없이 번갈아 바라보며 불에 탄 드넓은 들판을 보았다. 그 속에서 우글거리는 개미 같은 사람들 모습에 눈을 뗄 줄 몰랐다.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도호쿠의 사나와는 정반대의 세계이다. 소년의 머릿속이 혼란해진 모양이다. 아버지, 폭탄이 많이 떨어졌네. 집들도 다 없어지고 말았고. 그래, 그렇단다. 우리 집은 불타지 않았네? 그래. 왜 안 탔을까? 왜? 불타버린 편이 좋니? 아니, 그건 거 아니지만. 소녀는 힘껏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무서웠지? 아버지는 그때 집에 없었단다. 아, 맞아. 감옥에 있었지. 그래. 도다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는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듯이 계속 말했다. 나는 이치노세키에 있었어. 혼자 계신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그래, 불쌍했다. 엄마 혼자서 우리 집을 지켰지. 교이치, 분명 어본존께서 보시고는 우리 집도,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교이치도 모두 지켜주신 거란다. 나도 이치노세키에서 제목을 불렀어. 소녀는 방긋 웃으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는 읽어보았니? 아, 부자동맹 편지 말이야? 읽었어. 고모가 불단 서랍에 넣어놨어. 교이치는 니시칸다의 사무실에서 반나절쯤 놀다 집으로 돌아갔다. 황폐하기 그지없는 도쿄의 거리는 소년의 신경에는 너무 큰 자극이었다. 소년은 녹초가 되어 저녁을 먹자마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밤늦게 귀가한 도다는 잠든 소년의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도다 부부는 이날 밤 교이치 문제로
보기 드문 의논을 했다. 도다는 교이치를 이대로 도쿄에 두자고 주장했다. 이쿠에는 식량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도호쿠에 맡기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도 4월 새학기부터 도쿄로 옮겨오는 편이 매듭을 짓기가 좋을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심야에 내린 결론은 아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눈을 뜨자마자 도쿄냐 이치노세키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치노세키가 좋아. 태평스러운 꼬마 녀석이군. 도다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이쿠에가 그릇을 식탁에 깔면서 소년을 보고 말했다. 그게 좋겠구나. 그게 좋겠어. 도쿄는 아직 아이들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교이치는 겨울방학이 끝나자 친척을 따라 눈나라 이치노세키로 돌아갔다. 도다 조세이는 정열과 전혼을 쏟아부으며 법화경 강의를 계속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밤이 되면 반드시 일본 정학관 2층에서 강의를 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종종 정전되는 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커다란 양초가 5명의 책상 위에서 불을 밝혔다. 불꽃이 흔들리면서 벽과 천장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도다는 심한 근시여서 촛불 밑에서 활자를 더듬기란 무리였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읽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는 그 문장을 곧바로 해석하고 심원한 설명을 덧붙였다. 자유자재로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자주 어휘 구전을 인용하며 강의를 계속했다. 법화경 한 글자, 한 구절에 이르기까지 대성인의 어서 구석구석까지 모두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이와모리가 도다에게 물었다. 대체 언제 그렇게 공부한 겐가? 기억하기도 어렵구먼. 아무리 해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진다네. 다른 3사람도 같은 생각이었다. 도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글쎄, 뭐라 말하면 좋을까? 팔만법장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네. 난을 만나 감옥에서 진지하게 창제하고 공부했더니 자연히 생각나는 듯하네. 그 이전에는 돈을 버느라 바빠서 생각해낼 여유가 없었던 셈이지. 생각해냈다고?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도다 조세이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불법에는 민족을 부흥시키고 문화를 훌륭하게 하는 역사적 원동력이라고 해야 할 힘이 있다는 확신이었다. 인도에서는 석존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문화가 크게 번영한 시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아소카 대왕의 시대에는 민중이 평화를 구가하는 사회가 실현되었다. 그 후의 카니슈카 왕의 시대도 그랬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천태대사가 불법을 바로잡아 정법을 선양한 이래 수, 당 등의 세계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일본에서는 불교를 신봉한 쇼토쿠 태자의 시대를 중심으로 아스카 문화가 꽃피었고 전교 대사가 히에이 산에 대승불교의 기초를 확립한 헤이안 시대에는 찬란한 왕조 문화가 꽃피었다. 그러나 이들 시대는 전제 정치의 시대이고 불교도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넓혀졌다. 다시 말해 귀족 불교라고 일컫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민중이라는 대지에서 불타올라 민중과 직결한 불법 유포의 형태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시대로 보아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좋다. 지금은 말법이다. 석존불법의 진수인 법화경도 과거의 교설이 되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호랭개교의 법화경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겨우 찾아온 평화의 봄을 비참한 암흑세계로 만들면 결코 안 된다.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을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천리로 극복해야만 한다. 이것이 도다가 지닌 확신이었다. 도다의 강의는 결연히 진행되었다. 혼다 요이치로도 도다가 전개하는 심원한 불법 천리의 강의와 확신에 감명받은 한 사람이었다. 혼다는 도다와 소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소년 시절의 도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도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혼다 자신이 상상도 못한 도다가 출현한 것이다. 혼다는 생각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조세희 선생이 이렇게 법화경을 설할 수 있게 되다니 참으로 놀랍네. 이론보다 증거이지.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네. 이 사실에 나도 도다 자네가 하는 말을 인정하네. 아니, 나는 범부 중에 범부라네. 단지 신심으로 회득한 것에 불과하다네. 자네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게. 도다는 촛불에 비추는 모든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대성인은 말법대의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용보살이라고 말씀하셨네. 지용의 보살, 출연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라고 결정하셨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네. 그러나 어본존을 수지하고 창제하면 틀림없이 지용보살인 거라네. 사람을 구제하고 법을 넓히려면 서로 소중한 몸이니 결코 함부로 하면 안 되네. 대성인의 금언을 실천하겠다는 결의가 중요하다. 대성인의 말씀이 틀릴 리 없네. 엉터리를 말하는 부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대성인 말씀에 잘못이 있는 듯이 생각해 의심하거나 부정한단 말이야.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이지. 우리 말법의 범부는. 모두 와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법화경 강의의 재미는 도다 조세이의 매력에 있었다. 수강자 네 사람은 전쟁 전의 도다와는 급격히 변화한 전쟁 후의 도다를 알고는 놀라고 그리고 부러워했다. 이미 도다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추고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도다의 매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게 느껴졌다. 이 한 사람의 인간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그들이 그 변화의 원천을 묻자 도다는 불법의 진수인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천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다는 정법을 진실로 용감하게 실천하여 숙명을 타개하는 일을 인간혁명이라고 한다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근본적인 변혁은 불법의 법리를 준하여 각자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위대한 생명력을 용현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 인간 변혁이 모든 생활과 문화, 정치, 교육, 사회의 변혁과 연결된 가장 가까운 길이며 게다가 본원적인 혁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맞이해놨다. 강의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다.
수강자 4사람도 시간을 엄수하게 되었다. 세상 물정에 밝은 그들의 눈도 때로는 순수한 빛을 반짝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강의 후의 회식과 주연은 최고의 즐거움이기도 했다. 법화경 강의 시간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 속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 걸음 밖으로 나가면 패전 후의 살벌한 회오리 바람이 냉엄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 경제인에게는 언제 휩쓸릴지도 모를 위기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하루하루였다. 당시는 두려울 정도의 경제적 위기가 일본 전국을 뒤덮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다. 1946년 2월 16일 정부는 갑자기 금융긴급조치령, 일본은행권 예임령 등을 발표하고 이튿날부터 실시했다. 격화되는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새 지폐, 이른바 신엔을 발행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유통하던 5엔 이상 지폐, 이른바 9엔을 1인당 100엔까지 신엔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금융기관에 강제적으로 예금시키고 봉쇄했다. 게다가 3월 2일 이후에는 9엔을 무효로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신엔을 인출할 때는 세대주는 월 300엔, 가족은 월 100엔까지로 제한했다. 근로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월 500엔까지로 하고 그 이상은 예금으로 봉쇄했다. 결국 봉급 생활자는 아무리 고액을 받아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00엔으로 제한된 것이다. 이런 국민의 내핍 생활로 인플레이션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 아니, 한 달 만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모든 물건값이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2배, 3배로 뛰었다. 예를 들면 1946년 3월에는 10kg에 약 20엔이었던 쌀이 11월에는 40엔으로 오르고 이듬해 7월에는 100엔에 육박했다. 그뿐인가? 서민은 주식의 배급이 늦어지자 울며 불며 비싼 암거래 물자를 찾아다니며 식량을 확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기조차 힘들었다. 생활난은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양상을 띠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정치가 얼마나 무서우며 불행을 초래하는지 몸으로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조치령은 금융자본의 일시적인 위기를 막기는 했으나 수많은 민중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식량을 비롯한 모든 물자가 없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갑자기 엄습해온 것이 아니다. 종전 직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는 본토 결전을 위해 비축해놓은 당시 금액으로 약 1000억엔이 넘는 방대한 물자를 점령군의 접수를 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도 군수 기업 등에 방출하여 은닉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군수산업이 참여한 대기업에는 납품도 하지 않은 제품모까지 대금을 지불했는데 종전 때에 남아있던 막대한 임시 군사비로 마구 뿌린 것이었다. 수천만 민중이 괴로워하며 허탈 상태에 빠졌을 때였다. 대기업은 군수물자를 은닉하고 횡령했다. 그것도 모자라 임시 군사비까지 챙겼다. 게다가 대기업은 고생스레 힘을 들여 생산하는 일을 피했다.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배급받은 원재료와 은닉물자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 암거래와 투기 등으로 돈을 버는 쪽이 자신들의 자본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의식적으로 생산 활동을 멈추거나 축소했기에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소비 물자의 결핍을 초래하여 물가 상승을 격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무대책, 무행동은 혼란한 경제의 악순환을 가속시켰다. 더구나 정부의 지출은 제한이 없었다. 일본 은행의 화폐 발행 잔고는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12월에는 약 50억엔이었는데 패전한 1945년 8월에는 군수품 보상, 점령군 시설, 군인을 민간인으로 복귀하는 비용 등이 발생하여 이미 300억엔으로 팽창했다. 게다가 1946년 2월에는 무려 600억엔을 넘고 말았다. 패전 후 가장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맹렬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엔으로 매일매일 거래하는 상인은 그나마 나았다. 생활비가 제한되고 예금이 봉쇄되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봉급 생활자는 가장 비참했다.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결성되었다. 1944년에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었지만 노동조합법이 새로 공포된 1945년 12월에는 약 500개의 조합에 38만 명이 가입했다. 1946년 6월에는 약 1700개의 조합에 48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격렬한 파업이 파도처럼 전국 각지로 퍼져 쟁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조합은 자본가의 생산활동 축소에 대항하여 조합 스스로가 생산활동을 운영 관리하는 비상수단으로 생산관리에 나섰다. 어수선한 나날이었다. 이처럼 경제사회의 위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큰 지진과 같이 근저부터 흔들었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보다도 먼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했다. 도다 조세이의 사업은 일찍부터 일단 궤도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역시 피할 수는 없었다. 통신교육 신청은 엄청난 수에 달했는데 3개월과 6개월 예납금도 순조롭게 들어왔다. 하지만 순식간에 치솟는 종이값과 인쇄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치를 미리 받았는데 도중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다. 재료비가 크게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처럼 숨겨놓은 물자가 있을 리도 없었다. 단지 다행히도 종이 루트와 인쇄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도다는 여기서 단행본 출판을 생각했다.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기획이었다. 도다는 무엇보다도 대중소설에 주목했다. 전쟁 때 그의 사업체 산하의 출판사가 위문품의 일종으로 대중소설을 연속 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 수많은 작품 중에서 평판이 좋은 작품을 고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저작권 문제도 없었다. 도다는 신속히 그 계획에 착수했다. 동시에 지혜가 떠올랐다. 그것은 민주주의 대강좌를 간행하는 일이었다. 전쟁 후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아침 저녁 인사 대신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유래를 전혀 몰랐다. 그런 풍조를 도다는 몹시 쓸쓸하게 생각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알려주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나 사업 발전을 위해서나 현명한 일임을 즉시 깨달았다. 곧바로 무로부세 고신, 이마나카 스기마로, 가다 데스지, 호리 마코토를 책임 편집자에 위촉했다. 총 6권짜리로 기획했다. 도다가 세운 인플레이션 대책은 일본 정확관 사업을 확대하여 출판사로서 본격적으로 도전하자는 것이었다. 편집진을 튼튼히 보강했다. 편집장으로는 미시마 요시조를 세우고 그 밑에 야마다이라 주헤이 외에 청년 몇 명을 편집부원으로 두었다. 미시마는 전쟁 때 투옥된 21명의 간부 중 한 사람이다. 야마히라는 전쟁 전 시습학관에서 강사를 지낸 대학생이다. 학업 도중에 학도병이 되어 항공병으로 출정했다. 9월에 복귀하자 제일 먼저 시습학관이 불탄 자리로 찾아왔다. 그리고 도다의 추록과 건재를 알고 도다스라로 달려온 청년이다. 그는 대학에 적을 두고 일본 정확관 일을 도왔다. 편집진은 힘이 넘쳤다. 당시의 사람들은 책에 목말라 했다고 해도 좋았다. 출판된 서적은 마른 돼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팔렸다. 하지만 출판사도 점점 난립했다. 당시 출판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이 확보였다. 종이값은 날이 갈수록 계속 폭등했다. 도다는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했다. 도다가 호탕하고 세심한 사업수완을 마음껏 발휘한 때도 이때였다. 도다는 회사에 필요한 종이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동업자인 작은 출판사에 종이를 주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소생하게 된 작은 출판사는 진심으로 도다에게 감사했다. 도다의 회사에는 어느새 위성처럼 크고 작은 출판사 관계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도다의 신의와 포용력은 출판계 일각에 작은 성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윽고 나중에 도다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설치까지 발전했다. 어느 날 도다는 필요한 양의 종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계획은 좌초하고 말았다. 그날 깊은 밤, 도다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제천선신이여, 광포에 초석을 닦는 사업이다. 도다 조세이를 위해 종이를 가져오라 라면서 제천을 질타하듯 절규했다. 이튿날 교섭이 중간에 끊긴 회사에서 뜻밖에도 필요한 양의 종이가 들어오게 되었다. 도다는 하나의 난관에 직면하면 전력을 다해 부딪혔다. 모든 지혜, 전 혼을 집중하는 모습에는 굉장한 기세가 있었다. 이윽고 난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히 장기에 열중하거나 농담을 하며 즐거워했다. 아무리 깊은 밤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일에 쫓긴다 해도 이튿날 아침에는 진지하게 사업에 몰두했다.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고 모든 사원들을 독려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도다는 저녁이 되면 사무실에서 휘두르던 분투라는 창을 거두고 저녁에는 일변하여 법화경 강의에 힘을 쏟았다. 월수 금요일 주 3회 강의였다. 네 사람 그룹 외에 임시 수강자의 모습도 몇 명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요하라 가스와 이즈미다 다메 등이 자주 참석했다. 이 강의도 3월에 들어서자 법화경 개결 이경까지 진행되어 3월 28일 저녁에는 법화경 8권을 합해 총 10권의 강의가 끝났다. 1월 1일에 시작해 석 달이 걸린 셈이다. 자, 이것으로 끝났네. 추운 가운데 열심히 다니면서 들어주었구먼.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네. 오늘 저녁에는 수료식을 하세. 네 사람은 감사하다는 도다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자신들이다. 그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전부 독파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모리 기조가 대표로 인사했다. 참으로 감사하네. 감사해야 할 쪽은 우리일세.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나머지 세 사람도 각자 한마디씩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로 즐거운 강의였네. 부족하지만 우리도 광선유포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네. 도다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벼루집을 열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기쁜 듯이 말했다. 아니야, 모두 잘 들어주었네. 도다는 붓을 들고 책상 위에 편 두루마리 종이에 자기부터 쓰기 시작했다. 제1기 수료자 개강 1946년 1월 1일 종료 동 3월 28일 그리고 네 사람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자, 이것으로 수료식은 끝났네. 졸업식 노래라도 불러야겠지만 음치들 뿐이라 부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군. 오늘이 언젠가는 기념일이 될 거네. 다들 축하하러 가세. 도다는 형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인간미 그대로의 실력, 생활, 신심을 존중했다. 도다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찬장에서 위스키를 가져왔다. 기타가와 병마개 좀 따주게. 당시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급 위스키였다. 기타가와는 환성을 올리며 마개를 땄다. 이거 굉장한데? 고귀한 향취가 나는 위스키를 유리잔 5개에 따랐다. 금세 빈병이 되었다. 자, 들게. 자네들을 위해 오늘까지 소중히 간직한 술이네. 5명 모두 술을 참 좋아했다. 그들은 도다의 깊은 마음을 알았다. 후지사키를 비롯한 4사람은 너무 미안한 나머지 곧바로 손이 나가지 않았다. 이래서는 이야기가 거꾸로 바뀌었네. 석 달씩이나 공짜로 배우고 또 이렇게 대접까지 받다니 말일세. 미안하기 그지없네. 모두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다. 원래라면 수강자가 스승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 법화경 강의는 정반대였다. 도다가 보여준 수강자에게 이상하리만큼 고마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무도 그 흉중을 헤아릴 수 없었다. 도다는 마음속에 법화경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멸도한 후에 남몰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설하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들은 곧 열애의 사자로서 열애가 보내 열애의 일을 행하였다.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함에 있어서랴. 멸후의 법화경이란 말법에서의 남묘호랭개교를 말한다. 도다는 자신의 복음과 영광에 감사했다. 또한 어본전의 심부름꾼으로서
수강자에게도 감사했다. 도다는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다. 어떻게 된 겐가? 오늘 밤에는 이상하도록 얌전하게. 어떻게 된 게야?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세. 후지사키가 이렇게 말하고는 잔을 들었다. 세 사람도 잔을 들었다. 술 맛이 기가 막히군. 한 모금 마시고는 기타가와가 감개무량한 듯 말하자 모두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기요하라 가스는 혼다에게서 법화경 강의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아침 기요하라가 맑은 눈동자를 빛내며 도다가 있는 곳에 나타났다. 선생님, 법화경 강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새 제자들에게 강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살인 기요하라의 태도는 진지했다. 그 속에 진실이 있었다. 성실한 구도심이 넘쳤다.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 정말입니까? 선생님, 부탁합니다. 기요하라가 머리를 숙였다. 낙천적이고 청순한 얼굴이다. 듣고 싶다는 사람이 누군가? 도다의 물음에 기요하라는 난처해졌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모으겠습니다. 언제부터 강의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4월 중순부터 하면 어떻겠는가? 기요하라는 도다의 승낙을 받고 무척 기뻤다. 하지만 모으겠다고 말을 했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짐작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이 불타 황량한 벌판이 된 도쿄다. 법화경 강의를 들을 여유 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기요하라는 진지하게 제목을 올렸다. 예전에 함께 신심하던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키쿠치 회장의 제1 제자인 도다 이사장이 학회 재건을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계속 호소했다. 기요하라는 그저 기뻤다. 그 까닭은 3년 만에 겨우 사실상으로 신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요하라는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바쁘게 뛰어다녔다. 4월 12일 정각에는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도다와는 거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개도 받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대로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법화경의 강의라 해도 요컨대 대성인의 남묘호랭개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남묘호랭개교를 설명하자면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나무라는 말은 남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킥킥거리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은 범어이며 일본어로는 귀명이라고 하고 귀명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귀명정례라고도 말하지요. 우리 신심의 관점에서 논하자면 대우주의 묘법이라는 대법칙과 합치시키는 것이며 또 남묘호랭개교라는 부처님과 경지명합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남묘호랭개교란 부처님의 이름이고 이 부처님을 구원원초 자수용보신열애라고 하며 니치렌 대성인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특히 나무란 무엇이며 묘호란 렌게란 쿄란 무엇이냐고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하나가 매우 깊은 천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굳은 자세로 듣고 있었다. 이렇게 불쑥 최고의 원리를 정하고 설하는 방법은 동양 철학의 특징으로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귀납적이라고 해서 점차로 논리를 더듬어 찾아가서 그러한 조립 위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일본인은 귀납적인 학문으로 교육받았으므로 법화경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두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다는 정법의 행, 다시 말해 실천에 대해 설하면서 과학으로까지 이야기를 진행했다. 도다는 종교와 과학의 연구 대상이 서로 다른 점을 명확히 한 후 진실한 종교는 결코 수양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명의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명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금 700년 전에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꼭 필요하고 있다. 지금부터 살아있는 불법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죽은 불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법은 생활과 아무 관계 없고 난해하다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 선입관을 버리게 해야 한다. 도다는 이렇게 결의했다. 이날 저녁 모인 사람들은 도다가 말하는 불법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듣던 것과 분위기도 내용도 전혀 이질적이라는 점에 놀랐다. 그들은 오로지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벗어났지만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남묘호렌 개큐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어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인도의 말입니다. 묘호렌 개큐란 한어입니다. 장래 이 불법이 중국에도 인도에도 유포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묘호렌 개큐를 범어로 말하면 살달마 분다리가 소다람이라고 합니다. 모두 깔깔 웃기 시작했다. 도다는 웃는 소리를 모른 채 하며 유유하게 이야기를 전개했다. 다들 웃고 있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무는 우리말로 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한다고 하면 마음도 몸도 함께 믿고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 귀명하는 대상을 본존이라고 하며 이것에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이란 오본불 니치렌 대성인에 귀명하는 것이며 법이란 남묘호렌개교에 귀명하는 것입니다. 또 귀란 색법,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이고 명이란 신법,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대성인은 색심불이임을 일극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따로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일치해 있는 것이 진실한 생명의 극치입니다. 몸은 회사에 가 있고 마음은 자기 집에 있다면 대단히 성가신 일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몸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일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치하는 곳이 참된 우리 생명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색심불이인 상태를 남묘호렌개교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강의는 1시간 반이나 이어졌다. 기요하라는 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마음이 놓였다. 불탄 들판에서 자기가 발로 뛰며 모은 사람들이다. 기요하라는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이튿날은 시간이 되어도 기요하라와 이즈미다 2사람밖에 오지 않았다. 기요하라는 몸이 움츠러지는 느낌이었다. 작은 몸을 더욱 웅크리고 2사람은 그저 법화경 교재에 눈을 내리고 죄송스러워할 뿐이었다.
도다는 참석자가 격감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강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다. 도다는 예정대로 강의를 마치자 마지막에 말했다. 내일 모레 저녁은 사업관계로 사정이 조금 좋지 않으니 한번 쉬었다 다음에 하자. 기요하라는 밖에 나오자 이즈미다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큰일이에요, 이즈미다 씨. 어떻게 하죠? 찾아봅시다. 다음 주까지. 두 여성은 자신감도 확신도 없어져 불안만 더해갈 뿐이었다.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속달을 보냈다. 그러나 속달이 불탄 집이나 피난 간 사람에게 배달될 리가 없었다. 편지는 거의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기요하라가 도쿄역 부근에서 고우쿠바시 근처를 걷고 있었다. 내거리에 섰을 때 뜻밖에도 고니시다 케오를 만났다. 야, 기요하라 씨 아닌가? 정말 오랜만이군. 고니시는 까맣게 탄 얼굴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반겼다. 어머, 고니시 씨! 기요하라는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랐다. 길거리에 서서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갑자기 기요하라의 머리에 법화경 강의가 떠올랐다. 그래, 고니시 씨에게도 강의에 나오라고 권하자. 기요하라가 힘찬 어조로 물었다. 고니시 씨, 지금도 심심하세요? 하고 말고 여전히 벌만 나와서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은 불타지 않았거든. 하라야마와 세키도 굴러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재미없고 돈도 없고 술도 없고 해서 세 사람은 틈만 나면 어서를 공부하고 있지. 신심이라면 열심히 하고 있다네. 여기에도 마키쿠치 회장의 정신은 꺼지지 않고 맹맥이 흐르고 있었다. 기요하라는 기뻤다. 고니시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며칠 전 좌담회도 해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방지게 이론만 앞세우니 정말 딱한 노릇이야. 드디어 오타각세가 된 것 같아. 꽤 활기 있고 정력적이었다. 믿음직한 마키쿠치 문화생의 모습에 기요하라는 기뻤다. 도다 선생님은 만나보셨나요? 아, 이사장님은 추록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에요. 도다 선생님은 매우 건강하세요. 회사가 니시칸타에 있는데 법화경 강의까지 하시는걸요? 아, 그런 줄은 몰랐군. 만나뵈고 싶구만. 신심의 유대로 맺어진 동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융합하는 법이다. 고니시는 가마타에 있는 국민학교 교사였다. 전쟁 중에는 학생들과 함께 단체로 도호쿠 산골짜기에 있는 어느 절에 피난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던 해 가을에 귀경하여 전쟁 전에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와 있었다. 사이가 좋은 동료인 하라야마 고이치와 세키 히사오도 장소는 달랐으나 같은 도호쿠로 학생을 데리고 피난 갔었다. 전쟁이 끝나자 도쿄의 집이 불타버린 하라야마와 세키는 고니시의 집 2층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이 가타마 삼용사는 전쟁에서 탄압받을 때 당국이 귀찮게 굴기는 했으나 학회의 상급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사했다. 이들은 공습하에 모여 앉아 계목초를 서로 읽기도 했다. 법화경 강의는 활기를 띠었다. 가마타의 동지 세 사람도 왔다. 일본 정학관 편집부에서 근무하는 미시마, 야마다이라, 회계 주임인 오쿠무라까지 참가했다. 제1회 때 강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도다보다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실하게 구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도다가 아직 모르는 마키쿠치 문화생이 모인 셈이다. 도다의 책상 앞 맨 앞자리에 기요하라가 앉아 있었다. 기뻤다. 자기가 연락해 모인 사람들이다. 게다가 새로운 학회를 이끌어갈 광포의 스승이 탄생했다. 기요하라는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다. 도다는 진지하게 강의를 계속했다. 새로운 반응을 느꼈다. 새로운 제자를 느꼈다. 광선유포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도다는 이미 새로운 학회의 탄생을 느꼈다. 수강자들도 또한 도다의 심상치 않은 정열을 느꼈다. 결의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학회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도다 이사장을 따르는 것 외에 그 방도를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무렵 세상에는 수많은 신흥 종교들이 각자 목표를 내걸고 태동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도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날 회원 3,000명을 거느린 창가 교육학회는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출발한 학회호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태우고 미래에 닥쳐올 물결과 거센 파도를 각오하며 숭고한 광선유포의 이상을 향해 출범했다. 도다는 이때 이미 큰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창가 교육학회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불법에 의한 구제와 혁명은 교육계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뇌에 빠진 1억 민중 속에 불법을 넓고 깊게 침투시켜 행복을 실현하는 것만이 니치렌 대성인이 나타내신 광선유포의 길이 아닌가. 학회는 모든 민중을 대상으로 한 광선유포를 위한 교단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도다는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가교육학회라는 명칭을 창가학회로 발전적으로 계칭했다. 일본 정학관에는 새로운 창가학회 본부 간판을 내걸었다. 그 문자는 봄 햇살을 받으며 희망의 빛을 발산했다.